아이리스. 아니, 윤서연 이사가 내 사무실로 들이닥쳤을 때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다. 그녀 뒤로는 임원진들이 마치 어미 오리를 쫓는 오리 새끼들처럼 줄지어 따르고 있었다. 대학 졸업장 잉크도 마르지 않은 23살. 내가 우리 회사의 클라이언트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데 쓴 시간의 절반밖에 살지 않은 나이였다. 여러분 소개할게요. 이쪽은 강민정 부장님입니다. 앞으로 우리의 레거시 계정들을 전담하실 거예요. 그녀는 마치 구형 사무용 프린터를 소개하듯 나를 손으로 가리키며 발표했다. 이제부터 강 부장님은 저에게 직접 보고하게 됩니다. 사무실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아무도 나를 쳐다보지 못했다. 법무팀의 최 팀장도, 회계팀의 박 차장도, 심지어 10년 동안 매주 수요일마다 나와 점심을 같이 먹던 이수진 과장조차도 그들은 자신들의 구두나 태블릿 화면을 쳐다보며 내 시선을 피했다. 유럽 시장에는 새로운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대표이사가 윤서연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다. 강 부장, 자네가 회사의 역사를 잘 설명해주면 윤 이사가 우릴 이끌어갈 거야. 나는 숨이 붙어있는 채로 역사 속 유물이 되어가고 있었다. 저쪽 구석 자리가 부장님 자리가 될 거예요. 윤서연이 비품실 옆 비좁은 공간을 가리키며 말했다. 점심시간 전까지 이 방을 비워주세요. 내 사무실. 수많은 야근과 성과를 목격했던 나의 공간. 벽에는 천재지변 속에서도 캠페인을 성공시켜 가장 큰 클라이언트로부터 받은 감사패가 걸려 있었다. 알겠습니다. 나는 내 떨리는 손보다 더 침착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3시간 후 시설팀 직원들이 내 공로 패드를 종이 상자에 담아 나르는 동안 윤서연은 내 옛 사무실 벽에 추상화 그림들을 어디에 걸지 지시하고 있었다. 저 덩치 큰 책상도 치우세요. 완전히 고물이라니까. 우리 부서가 올해의 팀으로 선정되었을 때 팀원들이 선물해준 책상이었다. 내 새로운 자리에는 삐걱거리는 의자와 부팅할 때마다 굉음을 내는 컴퓨터가 놓여 있었다. 전화벨이 울렸다. 8년 동안 내 직속 부하 직원이었던 김 대리였다. 부장님, 죄송한데 윤 이사님이 지금 버드나무 회의실에서 팀 회의를 소집하셨어요. 언제? 지금 당장이요. 팀장들만 모이는 거야? 아니요. 그냥 부장님만 빼고 나는 내 팀의 회의에서 배제되었다. 문제 없어. 나는 거짓말을 했다. 전화를 끊고 나니 윤서연이 전 부서원에게 보낸 이메일이 눈에 들어왔다. 성장, 전략, 실행. 구시대적 방식을 넘어서 첨부 파일은 16페이지짜리 프레젠테이션이었다. 파일을 열어본 나는 숨이 턱 막혔다. 이건 6개월 전 내가 제안했던 아이디어와 비슷한 수준이 아니었다. 포르투갈과 그리스 시장 침투 목표 수치까지 내가 썼던 제안서 그대로였다. 당시 대표이사가 너무 야심차다며 반려했던 바로 그 제안서였다. 오후 4시 30분 내 책상에 포스트잇 한 장이 붙었다. 오후 5시 정각 내 사무실로 윤서연. 나는 내 옛 책상에 기대어 핸드폰을 두드리고 있는 그녀를 발견했다. 앉으세요. 그녀는 고개도 들지 않고 말했다. 나는 그대로 서 있었다. 그녀가 마침내 고개를 들었다. 오늘 임원회의에서 유럽 전략 제안서 반응이 아주 좋았어요. 제 유럽 전략 말씀이시군요. 말장난하지 마세요. 그녀의 미소는 흔들리지 않았다. 부장님의 조사는 기초 자료로서 유용했던 건 맞아요. 하지만 기초공사가 건축 그 자체는 아니잖아요. 저는 부장님의 기본 개념을 현대화하고 실행 가능한 수준으로 끌어올렸을 뿐이에요. 일부 섹션은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베꼈더군요. 심각한 모함을 하시네요. 그녀가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특히 부장님 같은 위치에 있는 분이 말이죠. 제 위치가 어떤데요? 한 회사에 너무 오래 있으면 텃세가 심해지고 변화에 저항하게 되죠. 대표님도 부장님이 이 전환기를 힘들어할 거란 걸 이해하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내 팀 회의에서 나를 뺐습니까? 그녀는 연극적으로 한숨을 쉬었다. 부서 리더십에 대한 솔직한 피드백이 필요했어요. 직원들은 전 상사가 있으면 솔직하게 말하기 힘들어하니까요. 그 말은 물리적인 주먹처럼 나를 강타했다.
그녀는 나에 대한 불만 사항을 수집하고 있었다. 다음 달에 부서 구조조정이 있을 겁니다. 어떤 역할은 없어질 거고 어떤 건 바뀔 거예요. 부장님의 미래는 전적으로 적응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명백한 협박이었다. 더 할 말 있나요? 내가 조용히 물었다. 네, 내일 있을 윈터맨 그룹 프레젠테이션 제가 진행합니다. 윈터맨 그룹, 16년 동안 내 클라이언트였던 곳. 그쪽 CEO인 올리버 회장은 연례 검토 회의 때 반드시 내가 발표할 것을 요청했었다. 올리버 회장님은 저를 지목하셨을 텐데요. 오늘 아침에 올리버 회장님과 통화했어요. 새로운 방향을 이해해 주시더군요. 그녀는 체계적으로 내가 쌓아온 모든 것을 벗겨내고 있었다. 내 역할, 내 인간관계, 내 평판까지. 그게 다예요. 그녀는 다시 핸드폰으로 시선을 돌렸다. 나는 내 팀원들이 여전히 회의 중인 유리벽 회의실을 지나 걸어 나왔다. 내가 지나가자 그들은 입을 다물고 시선을 피했다. 윤서연이 그들에게 무슨 말을 했든 근본적인 무언가가 변해 있었다. 내 비좁은 책상에 인사팀으로부터 새 이메일이 도착해 있었다. 업무 성과 향상 계획 P, 대회비. 해고를 위한 첫 단계인 공식적인 PIP였다. 문서에는 새로운 리더십에 대한 저항과 영역 다툼이 나열되어 있었다. 나는 이 회사에 20년을 바쳤다. 아이를 갖는 것도 미뤘고 폐렴에 걸려서도 출근했으며 핵심 계정을 지키기 위해 할아버지 장례식조차 불참했다. 그런데 이제 내 작업물을 통째로 훔쳐 전략을 짠 사람에게 밀려나고 있었다. 나는 컴퓨터를 끄고 가방을 챙겨 아무에게도 인사하지 않고 사무실을 나섰다. 차 안에 앉아 20분 동안 아무것도 없는 허공을 응시했다. 초기 충격이 가라앉자 기묘한 차분함이 찾아왔다. 그들은 한 여자가 서서히 지워지는 과정을 보고 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눈물, 분노, 그리고 사직서를 예상했겠지.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누구를 건드렸는지 전혀 몰랐다. 그날 밤 나는 울지 않았다. 친구나 가족에게 하소연하지도 않았다. 대신 개인 노트북을 열고 작업을 시작했다. 이력서도 인사팀에 보낼 탄원서도 아니었다. 모든 것을 바꿔놓을 아주 특별한 파일 하나를 만들기 시작했다. 잠깐 다음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 여정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미 불의에 대한 분노를 느끼고 계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장담컨대 다음에 이어질 내용은 놓치고 싶지 않으실 겁니다. 마지막까지 과소평가받았던 한 여자의 조용한 복수극을요. 내 이름은 강민정. 3주 전까지만 해도 나는 가장 큰 경쟁사와 합병한 마케팅 회사의 해외 성장 부문 상무였다. 합병으로 인해 변화가 생긴 건 분명했지만 임원진이 인수인계 기간도 없이 신입을 내 직속 상관으로 앉힐 줄은 꿈에도 몰랐다. 나는 회사가 강남의 난방도 잘 안 되는 낡은 빌딩 반층을 쓰던 시절 대학을 갓 졸업하고 입사했다. 지금 우리는 11개국에 지사를 두고 있다. 그중 7개 지사는 내가 직접 오픈했다. 내 팀은 내가 요구해서가 아니라 내가 그럴 자격을 증명했기에 나를 존경했다. 박 대리의 어머니가 암 진단을 받았을 때 나는 그녀가 항암 치료에 동행할 수 있도록 근무 일정을 전면 조정해 주었다. 최 주임의 자취방이 침수되었을 때 임시 거처를 구하도록 도왔다. 김 대리가 첫 주요 프레젠테이션 때문에 힘들어할 때 완벽하게 해낼 때까지 일주일 내내 야근을 함께했다. 나는 그들 자녀의 이름, 결혼기념일, 회사 밖에서의 꿈까지 알고 있었다. 윤서연은 이 중 아무것도 몰랐다. 그녀에게 그들은 최적화해야 할 자원, 자신의 거창한 전략에 따라 움직여야 할 체스말에 불과했다. 그녀가 온 지 2주째 되던 날, 김 대리를 사무실로 불렀다. 그는 1시간 뒤 내 눈을 피하며 나왔다. 다음 날, 부서 회의에서 그는 북유럽 시장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식을 발표했다. 내가 몇 달 동안 개인적으로 지도해주던 바로 그 내용이었다. 박 대리의 디지털 아키텍처 개선안 최 주임의 고객 유지 모델에서도 같은 패턴이 반복되었다. 내 팀과 함께했던 협업 프로젝트들이 하나씩 윤서연의 영감 넘치는 리더십 하에 개인의 성과로 재포장되고 있었다.
새 이사가 부장님의 관리 스타일에 대해 묻더군요. 이제는 어색해진 수요일 점심 식사 자리에서 이수진 과장이 속삭였다. 부장님이 마이크로 매니징을 하는지, 남의 공을 가로채는지, 혁신을 거부하는지 묻더라고요. 그래서 뭐라고 했어? 샐러드만 쳐다봤지. 외교적으로 말하려고 했는데. 민정아, 조심해. 그 여자 모든 걸 녹음해. 그녀는 테이블 위에 핸드폰을 올려두고 우리 대화 전체를 녹음하고 있었다. 윤서연은 현재를 다시 쓰는 것뿐만 아니라 과거까지 수정하고 있었다. 3주차가 되자 팀원들은 내게 질문하러 오지 않았다. 이메일 답장은 오지 않았고 클라이언트 미팅 초대장은 내 캘린더에서 사라졌다. 나는 내 부서 안에서 유령 취급을 당하고 있었다. 마지막 결정타는 윈터맨 그룹의 올리버 회장이 직접 전화를 걸어 왜 내가 계정을 맡지 않느냐며 당황해했을 때였다. 전략 기획을 맡느라 고객 대면 역할에서 빠지셨다고 윤 이사가 그러더군요. 16년을 맡았는데 인수인계 미팅도 없이 갑자기 바뀌다니요. 내가 조심스럽게 답했다. 글쎄요. 우린 재계약 때 강상무님을 구체적으로 요청했는데 강상무님이 관여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옵션을 재고해봐야겠습니다. 이 문제를 대표이사에게 제기했을 때 그는 산만하고 딴 생각에 잠겨 보였다. 윤 이사가 윈터맨 포트폴리오에 대해 혁신적인 접근법을 가지고 있더군. 기회를 주게, 강상무. 변화는 긍정적일 수 있어. 그날 저녁 나는 회의실 유리창 너머로 윤서연이 임원진에게 내 유럽 전략을 발표하는 모습을 지켜봤다. 내 슬라이드, 내 데이터, 내 결론들. 표지에는 그녀의 이름만 적혀 있었다. 임원들은 흡족하게 고개를 끄덕였고 대표는 끝내 박수까지 쳤다. 분노를 느껴야 했지만 대신 기묘한 명료함이 밀려왔다. 나는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 규칙을 따르고 있었다. 윤서연은 서명한 적도 없는 사회적 계약을 나 혼자 지키고 있었던 것이다. 이제 판을 완전히 뒤집을 때였다. 집에 돌아와 외장 하드드라이브를 꺼냈다. 지난 15년 동안의 모든 프로젝트, 이메일, 프레젠테이션을 백업해둔 것이었다. 이 순간을 위해서가 아니라 회사의 지식자산을 보호해야 한다는 신념 때문에 해둔 것이었다. 아카이브를 뒤지며 발견한 사실은 나조차도 경악하게 만들었다. 나는 밤새도록 자료를 수집하고 연결하고 분석했다. 아침이 되었을 때 내 손을 떨게 만드는 무언가가 완성되어 있었다. 파일을 저장하고 출근하면서 깨달았다. 윤서연은 치명적인 실수를 했다. 그녀는 내 힘이 직함, 사무실, 부하 직원들에게서 나온다고 생각했다. 그것들을 뺏으면 나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그녀는 내 진짜 힘이 20년간의 관찰, 경청, 기억에서 나온다는 걸 몰랐다. 협박이 아닌 신뢰로 쌓아 올린 수천 개의 관계, 그리고 조직도에는 담길 수 없는 회사의 작동 원리를 꿰뚫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했다. 나는 안내 데스크 직원이 출근하기도 전, 청소 여사님들이 청소를 끝내기도 전에 도착했다. 윤서연의 책상 위에 얇은 서류 봉투 하나를 올려놓았다. 간단한 메모와 함께 검토 바람, 과거 성장 전략 및 결과 분석, 그리고 나는 내 캘린더에 남아있는 유일한 일정인 오전 8시 클라이언트 미팅을 위해 나갔다. 오전 10시 30분에 돌아왔을 때 분명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웅성거리다 내가 지나가자 말을 멈췄다. 임원실 복도에는 보안 요원들이 서 있었다. 이수진 과장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내게 달려왔다. 민정아,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그냥 역사적 맥락을 좀 공유했을 뿐이야. 윤 이사가 20분 전에 비명을 지르며 대표님 방으로 뛰어들어갔어. 그러고 나서 보안팀이 왔고 지금 임원진 전체가 저 안에 있어. 나는 차분하게 고개를 끄덕이고 내 작은 책상으로 향했다. 걱정 안 돼? 이수진이 나를 따라오며 물었다. 뭐가? 저기 임원실 상황 말이야. 아니, 전혀 걱정 안 돼. 정우의 대표이사 비서실에서 이메일이 왔다. 긴급 임원 회의실 미팅 요청. 임원실 층으로 걸어가는 길은 비현실적이었다. 시선들이 나를 따라왔다. 호기심 혹은 두려움. 무슨 일이 일어났든 사무실 전체에 파장이 퍼진 게 분명했다.
회의실 상석에는 한 대표가 앉아 있었고 법무팀장과 인사팀장이 배석해 있었다. 윤서연은 보이지 않았다. 안께, 강상무. 한 대표의 표정은 읽을 수 없었다. 나는 그 맞은편에 앉아 테이블 위에 손을 차분히 올렸다. 자네가 윤이사 책상에 둔 파일 말일세. 그 정보 어디서 얻었나? 회사 기록 보관소에서요. 그리고 공개된 재무 기록들도 참고했습니다. 법무팀장. 깐깐하기로 소문난 최상무가 몸을 앞으로 숙였다. 매우 심각한 혐의를 제기하셨더군요. 혐의를 제기한 게 아닙니다. 데이터를 정리했을 뿐이죠. 패턴이 스스로 말하고 있으니까요. 한 대표가 관자놀이를 문질렀다. 자네 주장은 윤 이사가 전 직장에서 회사를 몰락으로 이끈 전략을 고의로 실행했고 지금 우리 회사에서도 똑같은 짓을 하고 있다는 건가? 데이터가 그 결론을 뒷받침합니다. 말도 안 됩니다. 최상무가 끼어들었다. 도대체 누가 자기 고용주를 고의로 망가뜨립니까?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전 직장이 파산 선언을 하기 3개월 전, 윤 이사는 나중에 헐값으로 그 회사의 고객 리스트를 인수한 사모펀드 그룹으로부터 거액의 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모펀드는 이번 합병 이후 우리 회사 지분 30%를 소유하고 있죠. 방 안에 침묵이 내려앉았다. 자네가 지금 무슨 암시를 하는지 알고 있나? 한 대표가 낮게 말했다. 암시가 아닙니다. 공공 기록에 존재하는 숫자, 날짜, 거래 내역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인사팀장이 헛기침을 했다. 윤 이사는 강상무님이 PIP 조치에 대한 보복으로 이런 음모론을 꾸며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나는 노트북을 열었다. 원본 소스를 보시겠습니까? 다 인덱싱 해두었습니다. 한 대표의 전화가 진동했다. 그는 화면을 보더니 급히 일어섰다. 여기서 기다려. 세 사람이 문을 닫고 나간 뒤 나는 미동도 하지 않고 앉아 있었다. 유리병 너머로 그들이 낯선 임원들, 아마도 모기업 쪽 사람들과 심각하게 대화하는 모습이 보였다. 20분이 지나고 한 대표가 혼자 돌아왔다. 10년은 늙어 보였다. 윤 이사는 조사 기간 동안 정직 처분되었네. 오늘 밤에 합병감독위원회가 들어올 거야. 그렇군요. 그는 새로운 눈으로 나를 바라봤다. 자네 우리 회사에 20년 있었지. 22년입니다. 왜 이 정보를 나한테 직접 가져오지 않았나? 나는 신중하게 대답했다. 6개월 만에 유럽 시장 점유율을 2배로 만들겠다고 약속한 라이징 스타 대신 제 말을 믿으셨겠습니까? 그의 침묵이 대답이었다. 대표님은 20년 동안 우수한 고과를 받은 저를 PIP 대상자로 만드는 걸 승인하셨습니다. 제 팀을 상의 없이 해체하는 걸 방관하셨고 제 전략을 윤 이사가 자기 것처럼 발표할 때 박수 치셨죠. 그가 움찔했다. 난 자네가 과거의 사람이고 윤 이사가 미래라고 생각했네. 인간의 본성이죠. 우린 새로운 것에 현혹되니까요. 뭘 원하나? 강상무? 네. 이걸 바로잡으려면 뭘 원해? 예전 직위? 윤 이사 자리는 아닙니다. 웃음이 나올 뻔했다. 그 여자 자리는 필요 없습니다. 그럼? 존중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이 회사에서 가치 있는 무언가를 쌓아 올린 모든 사람에 대한 존중이요. 혁신만큼이나 축적된 지식을 소중히 여기는 리더십을 원합니다. 공로가 있는 곳에 인정이 있길 바랍니다. 한 대표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합당하군. 그리고 오늘 안으로 윈터맨 그룹 계정을 저에게 돌려주십시오. 재계약 재고 시한이 끝나기 전에요. 그렇게 하지. 내가 나가려 하자 한 대표가 나를 불러 세웠다. 그 파일, 얼마나 오랫동안 준비한 건가? 준비한 게 아닙니다. 그저 주의 깊게 봤을 뿐입니다. 언제나 그래왔듯이요. 임원실층을 나설 때 내 존재를 갑자기 기억해낸 팀원들의 문자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나는 전부 무시했다. 자리에 돌아오자 이수진 과장이 기다리고 있었다. 보안팀이 윤 이사 노트북 가져갔어. 이메일도 다 스캔하고 있대. 무슨 일이야? 교정 커렉션 작업 중이야. 저녁이 되자 사내 전화번호부에서 윤서연의 이름이 사라졌다. 그녀의 사무실, 내 옛 사무실은 텅 비었고 벽에 걸린 추상화들도 이미 치워져 있었다. 그날 밤 집에서
나는 와인 한 잔을 따르고 비로소 하루의 사건들을 곱씹어 보았다. 아드레날린이 빠져나가자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다. 여보세요. 강민정 상무님입니까? 낯선 여자의 목소리였다. 네, 그렇습니다. 저는 합병감독위원회 위원장 신혜경입니다. 내일 아침 직접 만나서 상무님이 발견한 내용을 논의하고 싶습니다. 위장이 조여드는 느낌이었다. 물론입니다. 미리 말씀드리자면 윤서연 씨가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부당 해고와 명예훼손을 주장하고 있어요. 올 것이 왔다. 반격. 윤서연이 조용히 물러날 리 없었다. 이해합니다. 나는 감정을 억누르며 대답했다. 상무님이 정리한 정보는 우려스럽지만 윤 씨의 법무팀은 상무님의 방식과 동기를 문제 삼고 있습니다. 파일에 있는 모든 내용은 독립적으로 검증 가능합니다. 그렇다고 하시니 철저히 조사해야겠죠. 그동안 한 대표에게 상무님을 대기 발령 조치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세상이 살짝 기우뚱하는 것 같았다. 대기 발령이요? 무슨 근거로요? 이런 성격의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은 표준 절차입니다. 양측을 검토하는 동안 이해 충돌의 오해를 없애기 위해서죠. 양측. 마치 이것이 동료 간의 단순한 다툼인 것처럼. 알겠습니다. 내일 9시에 뵙죠. 관련 자료 다 가져오세요. 전화를 끊고 나는 멍하니 벽을 바라보았다. 대기 발령. 윤서연과 같은 처지. 그들은 단칼에 우리를 동급으로 만들었다. 고발자와 피고발자를. 초인종 소리에 깜짝 놀랐다. 인터폰 화면으로 김 대리가 현관에서 안절부절 못하고 있는 게 보였다. 제가 부장님 편을 들었어야 했어요. 우리 모두 그랬어야 했다고요. 문을 열자마자 그가 불쑥 내뱉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그를 들였다. 그게 사실인가요? 그가 부엌으로 따라 들어오며 물었다. 윤 이사가 전 회사를 망가뜨렸다는 거요. 자네가 말해봐. 내가 대답했다. 자네가 그 여자 프레젠테이션 작업했잖아. 성장 전망치에서 이상한 점 못 느꼈어? 그는 고개를 숙였다. 북유럽 시장 목표치. 장기 고객 관계를 희생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수치였어요. 제가 말씀드렸는데 윤 이사는 부장님이 우릴 너무 소극적으로 적당한 성장에 안주하게 만들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자네는 어떻게 생각했나? 저는 그가 주저했다. 어쩌면 그 여자가 맞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부장님이 너무 보수적이 된 건 아닐까 하고요. 그의 정직함이 쓰라렸지만 고마웠다. 내일 감독위원회가 올 거야. 나도 윤 이사처럼 대기 발령 상태야. 그의 눈이 커졌다. 말도 안 돼요. 그런 비리를 밝혀냈는데 개인적인 다툼으로 취급하다니요? 그 여자 말대 내 말인 상황이니까. 증거라는 건 해석하기 나름이거든. 특히 한쪽이 강력한 배경을 가지고 있다면. 김 대리의 표정이 단단해졌다. 제가 뭘 하면 되죠? 어떻게 도와드리면 됩니까? 나는 그를 찬찬히 뜯어보았다. 진심 어린 얼굴, 진정한 괴로움. 그는 윤서연이 왔을 때 나를 버렸다. 맞다. 하지만 가장 먼저 돌아온 것도 그였다. 왜 오늘 밤 여기로 왔나, 김 대리? 제가 틀렸으니까요. 우리 모두 틀렸어요. 그리고 제가 부장님과 8년을 일했잖아요. 부장님이 진짜 어떤 분인지 아니까요.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내가 필요한 건 바로 그거야. 내가 진짜 누구인지 아는 사람들. 다음 날 아침 감독위원회 회의는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도착해보니 신혜경 위원장과 임원들뿐만 아니라 김 대리, 박 대리, 최 주임 등 20명 가까운 직원들이 와 있었다. 날카로운 인상의 60대 여성인 신 위원장은 인사치레 없이 시작했다. 강 상무님, 윤서연 씨에 대한 파일은 검토했습니다. 그녀의 변호인단은 상무님이 개인적인 악감정으로 데이터를 왜곡해 거짓된 이야기를 만들었다고 답변서를 보내왔습니다. 그녀 옆에는 값비싼 양복을 입은 딱 봐도 윤서연의 변호사로 보이는 남자가 앉아 있었다. 그는 얇은 미소를 지어 보였다. 게다가 신 위원장이 말을 이었다. 그쪽에서는 상무님이 필요한 변화에 저항하고 업무 성과가 저조하며 새로운 리더십을 훼손하려 했다는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가슴이 철렁했다.
윤서연은 이 가능성을 대비해 첫날부터 나에 대한 빌드업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당신의 답변을 듣기 전에 신 위원장이 말했다. 윤서연 측에서 제안을 하나 했습니다. 만약 상무님이 주장을 철회하고 즉시 사임한다면 법적 조치는 취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변호사가 테이블 위로 서류를 밀어보냈다. 이미 작성된 사직서였다. 회의실은 침묵에 잠겼고 모든 눈이 나를 향했다. 한 대표는 내 시선을 피했고 신 위원장은 차갑게 지켜보고 있었다. 김 대리와 팀원들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다. 내 손이 서류로 향했다. 사직서를 집어들자 시선들의 무게가 느껴졌다. 최고급 종이의 질감이 무겁게 다가왔다. 상당히 꼼꼼하군요. 심장이 쿵쾅거렸지만 목소리는 침착했다. 미리 준비하신 모양이네요.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우린 이 전환이 최대한 매끄럽기를 바랍니다. 매끄럽다고요? 정확히 누구를 위해서죠? 신 위원장이 헛기침을 했다. 강상무님, 어려운 결정이라는 거 알지만 사실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나는 말을 자르며 사직서를 테이블 위에 다시 올려놓았다. 서명하지 않겠습니다. 변호사의 영업용 미소가 흔들렸다. 다시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윤희사의 반박 증거는 상당해요. 나는 두 손을 모았다. 검토해보고 싶군요. 전부 다요. 신 위원장이 비서에게 눈짓하자 두꺼운 폴더가 참석자들에게 배포되었다. 열어보니 수십 장의 문서가 있었다. 문맥을 자른 이메일들, 선택적으로 제시된 성과지표들, 그리고 교묘하게 편집된 팀원들의 진술서들. 보시다시피 변호사가 말했다. 윤희사는 강상무의 저항과 업무 태만을 문서화해왔습니다. 상무님의 파일은 그저 보복성일 뿐입니다. 나는 천천히 페이지를 넘기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가방에서 내가 준비한 폴더 뭉치를 꺼냈다. 테이블에 있는 사람 수만큼 준비한 것이었다. 이건 뭡니까? 내가 폴더를 돌리자 신 위원장이 물었다. 맥락입니다. 내가 간단히 대답했다. 방안은 그들이 문서를 읽기 시작하며 조용해졌다. 밤새 준비한 자료였다. 김 대리의 도움으로 윤서연이 발췌한 이메일의 전문, 우리 부서의 지속적인 성장을 보여주는 전체 성과지표, 그리고 무엇보다 김 대리가 소문을 퍼뜨린 후 우리 집으로 찾아온 팀원들의 공증된 진술서가 들어있었다. 박 대리가 먼저 입을 열었다. 윤 이사님이 저에게 강 부장님은 조기 은퇴를 강요받고 있다고 승진하고 싶으면 거리를 두라고 하셨어요. 최 주임도 거들었다. 저한테도 똑같이 말했습니다. 부장님께 말할 수 없는 기밀상의 성과 문제가 있으니 새 리더십을 따르라고요. 우리를 서로 이간질시켰어요. 김 대리가 덧붙였다. 각자에게 다른 사람들이 부장님의 리더십에 불만을 갖고 있다고 말했죠. 변호사의 얼굴이 붉어졌다. 이 진술서들은 명백히 강요된 겁니다. 공증받았습니다. 내가 끼어들었다. 증인들 입회하에 자유의지로 작성된 겁니다. 신 위원장은 폴더를 뚫어지라 보고 있었다. 표정을 읽을 수가 없었다. 이건 윤서연 씨가 전 회사를 고의로 망가뜨렸다는 상무님의 핵심 주장을 증명하진 못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내가 차분히 동의했다. 그건 외부 검증이 필요하죠.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문을 열었다. 방문객용 배지를 단 50대 남자가 들어왔다. 이쪽은 정재훈 전무님입니다. 윤서연 씨 전 직장의 CFO 최고 재무책임자였던 분이죠. 변호사가 벌떡 일어났다. 이건 말도 안 됩니다. 추가 증인은 고지받지 못했습니다. 정 전무가 내 옆자리에 앉았다. 저는 회사가 무너지기 3개월 전 수상한 전략 변경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가 해고당했습니다. 어제 강 상무님이 발견한 패턴을 보내주셨을 때 저는 즉시 알아봤습니다. 신 위원장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정 전무님, 윤서연 씨가 회사를 고의로 약화시켰다고 주장하시는 겁니까? 그녀가 주장한 전략들은 장기적 위험에 대한 수많은 경고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파산시킨 전략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우리 고객 리스트를 인수한 투자 그룹으로부터 거액의 자문료를 받았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확연히 바뀌었다.
침묵을 지키던 한 대표가 신 위원장을 향해 말했다. 당장 재무감사팀을 투입해야 합니다. 변호사는 미친 듯이 문자를 보내고 있었다. 제 의뢰인은 이 근거 없는 비난을 전면 부인합니다. 정 전무는 성과 문제로 해고된 사람입니다. 개인적 원한이 있는 증언입니다. 정 전무가 씁쓸하게 웃었다. 사실 저는 비밀 유지 서약서에 서명하는 대가로 넉넉한 퇴직금을 제안받았습니다. 회사에 대해서는 말이죠. 하지만 그 계약이 개별 직원의 불법 행위, 특히 재무적 비리에 해당하는 행위까지 말하지 못하게 하는 건 아닙니다. 신 위원장이 변호사를 보았다. 윤서연 씨가 이 혐의들에 대해 직접 소명할 의향이 있습니까? 변호사의 핸드폰이 진동했다. 화면을 본 그의 표정이 썩어 들어갔다. 제 의뢰인은 현재 연락이 닿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신 위원장이 폴더를 덮었다. 그럼 전면적인 조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정 전무님, 공식 진술서가 필요합니다. 이미 준비했습니다. 그가 봉투를 꺼내 놓았다.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나갈 때 나는 멍하니 앉아 있었다. 명백한 승리처럼 보였지만 마음은 공허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었다. 조사는 궤도를 이탈할 수 있고 증거는 재해석될 수 있으며 이야기는 조작될 수 있었다. 윤서연에게는 투자그룹이라는 강력한 배경이 있었다. 사람들이 다 나가고 신 위원장만 남아 나를 흥미롭게 쳐다보았다. 한 회사에서 22년이라 요즘 보기 드문 일이군요. 의리라는 게 예전엔 중요했으니까요. 내가 대답했다. 우리 중 누군가에겐 아직도 중요하죠. 그녀가 서류를 챙겼다. 조사 기간 동안 대기 발령 상태는 유지되지만 급여와 복지는 그대로 지급됩니다. 절차상 어쩔 수 없어요. 조사는 얼마나 걸립니까? 장담하기 어렵네요. 이런 일은 복잡하거든요.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거대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었다. 몇 달, 어쩌면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었다. 알겠습니다. 내가 일어나려 하자 그녀가 나를 멈춰 세웠다. 강상무님, 그 파일 말입니다. 어떻게 그 점들을 연결했죠? 나는 신중하게 답을 골랐다. 저는 평생 시장, 소비자 행동, 조직 역학의 패턴을 관찰해 왔습니다. 어떤 패턴은 시간과 관점, 그리고 인내심이 있어야만 보이죠. 그녀가 덧붙였다. 대부분의 사람은 강등당했을 때 바로 화를 냈을 겁니다. 반사적인 행동, 리액션, 대응 레스폰스과 다르니까요. 내가 대답했다. 저는 대응하기를 선택했습니다. 2주가 지났다. 조사는 밀실에서 진행되었다. 나는 해고도 복직도 아닌 어정쩡한 상태로 남아 있었다. 팀원들이 정기적으로 소식을 전해왔다. 윤서연은 돌아오지 않았지만 어떤 공식적인 발표도 없었다. 기다림은 당연히 계산된 것이었다. 기업들의 흔한 전략, 추진력이 사라지고 정당한 분노가 식고 사람들이 잊어버릴 때까지 지연시키는 것. 금요일 저녁 텃밭을 가꾸고 있을 때 초인종이 울렸다. 이번엔 한 대표였다. 들어가도 될까? 현관에서 불편해 보이는 그를 부엌으로 안내했다. 커피를 권했지만 거절했다. 조사가 답보 상태야. 아일랜드 식탁에 앉으며 그가 털어놓았다. 투자그룹의 압박이 심해. 예상은 했겠지만 이대로 가면 자금 지원을 끊겠다고 협박하고 있어. 이사회가 주가 폭락을 걱정하는군요. 익숙한 계산법이었다. 윤리가 경제 논리에 굴복하는 순간 그래서 윤서연은 빠져나가는군요. 내가 덤덤하게 말했다. 한 대표가 인상을 찌푸렸다. 그 여자가 회사로 돌아오진 않을 거야. 그건 확실해. 하지만 저는 사람들이 잊을 때까지 대기 발령 상태로 있다가 조용히 정리되겠죠. 그는 내 눈을 마주치지 못했다. 우린 꽤 넉넉한 퇴직 패키지를 준비했네. 당연히 그러셨겠죠. 강상무, 우리 입장도 이해해줘. 투자그룹이 지분 30%를 쥐고 있어. 기업 사보타주 시도를 그냥 덮을 순 없지만 사실 덮을 수 있죠. 지금 정확히 그러고 계시잖아요. 그가 카운터 위에 서류 봉투를 올려놓았다. 또 다른 합의안이겠지. 월요일에 이사회가 최종 결정을 내릴 거야. 내가 협상할 수 있는 최선이었네. 그가 떠난 뒤 나는 봉투를 열어보지 않았다. 대신 와인을 한 잔 따르고 정원으로 나갔다.
살아있는 것을 돌보는 단순하고 정직한 노동에 몰두했다. 해질녘에 전화가 울렸다. 정재훈입니다. 그들이 묻어버리려 하고 있어요. 그가 서두 없이 말했다. 알고 있습니다. 투자그룹이 저한테 연락했어요. 기억을 되살려주는 대가로 컨설팅 계약을 제안하더군요. 받으실 겁니까? 그가 씁쓸하게 웃었다. 아니요. 하지만 상관없을 겁니다. 받을 사람을 찾아낼 테니까요. 우리는 잠시 침묵 속에 있었다. 정의가 실시간으로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는 두 전문가처럼 이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가 물었다. 나는 몇 주 전에 심어 이제 막 흙을 뚫고 나온 씨앗들을 바라보았다. 토마토에 물이나 주려고요. 내가 대답했다. 그리고 나서 시작한 일을 끝낼 겁니다. 월요일 아침은 맑고 화창했다. 집에 있으라는 지시를 어기고 나는 가장 자신감 넘치는 정장을 입고 차를 몰았다. 보안 요원은 웃으며 나를 들여보냈다. 내 출입 권한을 삭제하는 걸 아무도 기억하지 못한 모양이었다. 사무실은 평소보다 더 시끌벅적했다. 사람들은 나를 보자 말을 멈추고 눈을 크게 떴다. 나는 이사회 회의가 열리는 임원실 층으로 곧장 걸어갔다. 회의실 밖에서 신혜경 위원장이 한 대표, 그리고 낯익은 이사들과 심각하게 이야기하고 있었다. 한 대표가 나를 먼저 발견하고 충격과 경보가 섞인 표정을 지었다. 강상무, 여긴 오면 안 돼. 알고 있습니다. 내가 차분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투표하기 전에 이사회가 완전한 정보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해서요. 신 위원장이 앞으로 나섰다. 강상무님, 심정은 이해하지만 이 회의는 비공개입니다. 물론이죠. 그냥 서류 하나만 제출하면 됩니다. 나는 밀봉된 봉투를 그녀에게 건넸다. 이게 상황을 확실하게 정리해 줄 겁니다. 이게 뭡니까? 그녀가 묻자 내가 대답했다. 빠진 퍼즐 조각입니다. 제가 윤서연과 투자그룹의 관계를 그렇게 확신했던 이유죠. 한 대표가 봉투를 잡으려 했다. 내가 이사회에 전달하겠네. 아니요. 내가 말했다. 지금 뜯어보시는 게 좋을 겁니다. 다 같이요. 내 말투에 무언가가 그들을 설득했나 보다. 신 위원장이 조심스럽게 봉인을 뜯고 한 장짜리 문서를 꺼냈다. 이사들이 그녀의 어깨 너머로 모여들었다. 그들의 반응이 모든 걸 말해주었다. 커진 눈, 들이키는 숨소리. 한 남자는 뒷걸음질까지 쳤다. 이거 검증된 겁니까? 신 위원장의 목소리가 드물게 떨렸다. 모든 세부 사항까지요. 지난 2주 동안 추가 증빙 서류를 확보했습니다. 한 대표는 안색이 흑빛이 되었다. 왜 처음부터 이걸 내놓지 않았나? 특정 세력이 자기 이익을 지키기 위해 어디까지 갈지 봐야 했으니까요. 이제 알았으니 됐습니다. 신 위원장이 비서에게 문서를 넘겼다. 이사회가 지금 당장 이걸 비공개로 검토해야 합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섰다. 강상무, 한 대표가 내 뒤에서 불렀다. 어디 가는 건가? 나는 몇 주 만에 처음으로 웃었다. 책상 정리하러요. 더 이상 필요 없을 테니까. 내가 걸어가자 회의실 문이 열리고 긴급하게 법무팀을 호출하는 소리가 들렸다. 정오가 되자 뉴스가 회사 전체에 퍼졌다. 우리 합병을 설계하고 윤서연의 전 회사 고객 리스트를 인수한 투자그룹은 사실 우리의 주 경쟁사가 조종하는 복잡한 페이퍼 컴퍼니였다. 윤서연은 개인적인 이득을 위해 전 직장을 망가뜨린 게 아니었다. 그녀는 시장 실패로 위장하여 경쟁사의 고객 기반을 약화하고 결국 흡수하기 위해 설계된 수년에 걸친 정교한 기업 스파이 작전을 수행하는 심은 요원이었다. 내가 밝혀낸 증거는 단순히 윤서연 한 명만을 지목하는 게 아니었다. 여러 회사에 걸쳐 배치된 임원들의 네트워크 전체가 드러났다. 그들은 모두 같은 목표를 향해 일하고 있었다. 실패를 조작해 경쟁 장벽을 체계적으로 무너뜨리는 것. 내 전화기가 끊임없이 울렸다. 기자들, 이사들, 심지어 금융감독원 관계자들까지. 나는 모든 전화를 거절하고 남은 개인 물품을 챙기는 데 집중했다. 커피 머그잔을 작은 상자에 넣는데 이수진 과장이 나타났다. 투자그룹 대표들이 방금 급하게 떠났어. 보안팀이 쫓아내듯 내보냈대.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짐을 쌌다.
한 대표가 오후 3시에 전 직원 긴급회의를 소집했어. 그리고 대회의실에는 금감원이랑 검찰 사람들이 와 있고. 빠르네. 민정아, 그녀가 망설였다. 다들 네가 회사를 구했다고 해. 아무도 못 본 음모를 네가 밝혀냈다고. 나는 상자를 닫았다. 난 그냥 주의 깊게 봤을 뿐이야, 수진아. 그게 다야. 정말 떠나는 거야? 나는 상자를 집어들었다. 여기서 내 할 일은 끝났어. 출구로 향하자 내 팀원들이 복도에 나와 즉석에서 배웅주를 만들었다. 김 대리가 앞으로 나섰다. 어디로 가세요? 흥미로운 제안을 몇 군데서 받았어. 내가 작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기업 스파이를 잡아내니까 꽤 시장성 있는 인재가 되더라고. 적어도 회의는 참석하시죠? 대표님이 공개적으로 부장님 공을 치하하고 싶어 하세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어떤 인정은 너무 늦게 오면 의미가 없거든? 밖으로 나오자 봄바람이 상쾌하게 느껴졌다. 차에 상자를 싣고 내 성인으로서의 삶 대부분을 보낸 건물을 마지막으로 한번 올려다보았다. 나의 복수는 윤서연을 해고하거나 투자그룹의 음모를 폭로하는 게 아니었다. 합병으로 위장한 적대적 인수로부터 회사를 구한 것도 아니었다. 나의 진짜 복수는 내 평판을 온전히 지키는 것을 넘어 더 높인 채 내 발로 당당하게 걸어 나오는 것이었다. 윤서연이 형사처벌을 앞두고 있고 투자그룹이 규제 당국의 처벌을 피하려 발버둥 치는 동안 나는 남들이 놓치는 패턴을 볼 줄 아는 사람의 가치를 알아본 회사들로부터 수많은 러브콜을 받고 있었다. 때로는 최고의 복수는 적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내 이야기에서 하찮은 존재가 될 만큼 훨씬 더 높이 올라가는 것이다. 이 여정을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이건 단순히 사내 정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세상이 당신을 지우려 할 때 버티는 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인내와 관찰에서 힘을 찾는 것에 관한 이야기죠. 제 이야기가 공감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조용한 힘과 전략적 사고에 대한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남겨주세요. 남들은 놓쳤지만 당신은 발견한 패턴이 있나요? 때로는 그 알아차림이 당신의 가장 큰 무기가 됩니다.